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즐거웠었던 일도 힘들었었던 일도 있으셨을 텐데요. 힘든 일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나마 편안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귀신과 구렁이가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귀신과 구렁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사실 귀신과 구렁이를 떠올리면 조금 무섭다는 생각부터 드는데요.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귀신과 뱀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한다고 믿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가르침과 재미를 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콧구멍에서 나온 남편. 옛날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은 낮잠을 자고 있는 남편 곁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바느질을 하던 부인은 우연히 잠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쥐가? 남편의 콧구멍 속에서 생쥐 한 마리가 살금살금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부인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 숨을 죽이고 살펴보았어요. 남편의 목을 타고 방바닥으로 내려온 생쥐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는 모양이군. 부인은 생쥐가 눈치채지 못하게 바느질을 하는 척하며 곁눈질로 생쥐를 계속 지켜보았어요. 생쥐는 밖으로 나가려는지 문지방 쪽으로 쪼르르 기어갔습니다. 생쥐는 문지방을 넘으려고 기어 올라갔지만 넘기에는 너무 높았는지 중간쯤 기어 오르다가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생쥐는 몇 번이나 문지방을 넘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안 됐네. 자, 이리로 올라가거라. 부인은 보기에 안타까워 자를 문지방에 비스듬히 걸쳐 놓았어요. 생쥐는 자를 타고 문지방을 넘어가 쪼르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부인은 한참 동안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바느질을 계속하였어요. 저고리 하나를 다 지었을 때였어요. 문지방 너머에서 달가닥 소리가 나서 보니 아까 나갔던 생쥐였습니다. 부인은 자를 걸쳐 놓아 문지방을 넘어오게 하였어요. 방에 들어온 생쥐는 날쌔게 남편 콧구멍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낮잠 한번 잘 잤다.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꾸었나요? 글쎄, 꿈에 내가 어디를 가는데 아주 높은 언덕이 있어 넘어갈 수가 있어야지.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쓰고 있는데 예쁜 아가씨가 나타나 다리를 놓아주어 간신히 넘어갔어요. 그래요?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옳지. 콧구멍을 들락거린 생쥐는 남편의 귀신이 틀림없어. 부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를 중얼거리는 거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인은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시치미를 떼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쥐의 뒤를 따라가 보겠다 마음먹었어요. 이튿날에도 점심을 먹은 남편은 낮잠을 잤습니다. 부인은 곁에 앉아 바느질을 하면서 생쥐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이 깊이 잠들자 콧구멍에서 생쥐 한 마리가 기어나왔습니다. 생쥐는 지난번과 같이 밖으로 나가려고 문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생쥐가 높다란 문지방을 넘으려고 애를 쓰자 부인은 자를 걸쳐 놓아주었습니다. 부인은 밖으로 나간 생쥐의 뒤를 살금살금 쫓아갔어요. 생쥐는 언덕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물이 흐르는 골짜기나 바위들이 나올 때마다 부인이 자를 걸쳐 놓아 무사히 넘어가게 도와주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굴이 나타났습니다. 생쥐는 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도대체 굴 속에는 왜 들어갔을까? 궁금해서 안에 들여다보았으나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생쥐가 도로 나왔어요. 생쥐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생쥐의 뒤를 따라가며 올 때와 마찬가지로 생쥐가 어려운 고비를 당할 때마다 자를 걸쳐놓아 무사히 돌아오도록 도와주었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 부인은 급히 방 안으로 들어와 태연하게 앉아서 바느질을 계속하였습니다. 문지방을 넘어 들어온 생쥐가 남편의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부시시 일어났습니다. 아, 잘 잤다. 근데 여보, 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래요? 정말 궁금하군요. 어떤 꿈인지 이야기해보세요. 글쎄, 어떤 예쁜 아가씨가 나를 따라다니며 다리도 놓아주고 길을 안내해주어 어느 굴까지 가게 되었지요. 굴 안에 들어가 보니 큼직한 항아리 하나가 있어 그 안을 들여다보니 누런 금덩이가 가득 들어있지 뭐예요. 그 금덩이만 가져오면 큰 부자가 될 텐데. 틀림없이 아까 지를 따라가서 본 그 굴이야. 부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모른 척하고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지금 굴에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허허, 굴이 어디 있는지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꿈에서 깨고 나니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이요. 정말 답답해요. 그래요? 그럼 나하고 가봅시다. 여보, 당신이 어딘 줄 알고 가자는 거요? 아무튼 같이 가보자니까요. 집을 나온 부인은 당당하게 앞장서서 갔습니다. 방금 전에 생쥐의 뒤를 따라 굴까지 갔다 왔으니 눈 감고도 갈 수 있었어요. 한참을 가니 굴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여기에 굴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요? 꿈에서 본 그 굴이 틀림없어요. 남편은 부인이 어떻게 굴의 위치를 알았는지 몹시 궁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캐물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부인과 남편은 굴 속으로 조심조심 들어갔어요. 여보, 저쪽에 항아리가 있어요. 남편은 조금씩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서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여보, 정말 금덩이가 있어요? 진짜 금이다, 금. 부인과 남편은 서로 껴안고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부부는 그 금덩이를 모두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부자가 된 부부는 좋은 기와집을 짓고 자식들도 많이 낳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꼬마 귀신의 복수. 옛날 어느 마을에 최봉사라고 불리는 장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봉사는 비록 앞은 못 보지만 아주 신통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들이 모르거나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내는가 하면 유명한 의원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귀신이 붙어 다 죽게 된 사람을 살려내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어느 날 최봉사가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지게꾼이 잔치에 쓸 떡을 짊어지고 지나가는데 꼬마 귀신 하나가 지게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꼬마 귀신이 어디 가서 못된 짓을 하려는 걸까? 최봉사는 지게꾼의 뒤를 밟으며 꼬마 귀신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지게꾼이 들어간 곳은 결혼 잔치집이었어요. 집안은 온통 잔치를 축하하러 온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지게꾼은 짊어지고 온 떡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꼬마 귀신도 같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이놈이 끝까지 떡에 붙어 들어가네. 경사스러운 잔칫날에 못된 짓을 하면 큰일인데. 최봉사는
꼬마 귀신을 놓쳐 걱정이 되었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있는 부엌까지 따라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이 떠들썩해졌어요. 방에서 혼례식을 기다리고 있던 신부가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가씨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의원을 불러와요. 잔칫집이 순식간에 초상집으로 바뀌었어요. 최봉사는 지나가는 이의 팔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무슨 병으로 그리 되었나요? 멀쩡하던 아가씨가 떡을 하나 드시더니 갑자기 숨이 막혀 쓰러졌대요. 그 못된 귀신 짓이로구나. 최봉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급히 안채로 들어가 주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나는 최봉사라고 합니다. 이댁 따님은 내가 살려내겠소. 주인 부부는 최봉사의 이야기를 예전부터 들어 알고 있어 최봉사의 손을 꾹 잡고 부탁하였지요. 봉사어른, 제발 제 딸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주인어른, 아무 걱정 말고 내 말을 명심해서 들으세요. 잠시 후 내가 따님 방에 들어가면 곧바로 방문이나 창문은 물론 구멍이나 틈새를 모조리 밖에서 막으세요.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봉사는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최봉사가 신부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주인은 하인들을 시켜 방문에서 창문까지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종이로 발라버렸습니다. 최봉사는 숨을 쉬지 않고 누워있는 신부 옆에 앉아 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방 안에서 천둥치는 소리 같은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 있던 주인 부부와 하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최봉사의 경 읽는 소리는 조금도 변함없이 똑똑히 들려왔어요.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천둥치는 소리는 신부의 몸속에 들어간 꼬마 귀신이 도망가려고 몸부림치는 소리였어요. 최봉사의 경 읽는 소리에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봉사는 귀가 터질 것 같았으나 꾹 참고 꼬마 귀신을 없애기 위해 경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최봉사와 꼬마 귀신의 싸움은 계속되었어요. 이때 밖에 있던 머슴 하나가 몹시 궁금하여 방 안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호지에 구멍을 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도망갈 구멍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던 꼬마 귀신이 번개처럼 그 구멍으로 빠져 달아났습니다. 꼬마 귀신이 달아나자 신부는 숨을 크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가씨가 살아났다. 봉사어른이 아가씨를 살려냈다. 집안 사람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와서 최봉사의 신통한 재주에 감탄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딸을 살려준 사례는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주인은 최봉사에게 금은보화를 잔뜩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최봉사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귀신을 놓쳤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없앨 수 있었는데 누군가 구멍을 내어 도망치고 말았어. 언젠가는 그 귀신이 복수하려고 내 목숨을 빼앗아가겠지. 최봉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봉사가 숨이 끊어진 아가씨를 살려냈다는 소문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널리 퍼져 마침내 궁궐에까지 알려졌어요. 이 소문을 들은 임금은 신하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장님 노인이 귀신을 볼 수 있고 보지 않아도 무엇이나 다 알 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예, 그런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신하의 말을 들은 임금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장님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보지 않고도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한다니 더욱 이상하지 않은가? 혹시 요술로 백성들을 속이는 짓인지도 모르니 과인이 직접 알아보겠노라. 다음날 최봉사는 임금 앞에 불려갔습니다. 네가 귀신을 볼 수 있고 보지 않아도 다 아는 재주가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예, 귀신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은 못 보지만 무엇이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정말로 신통한 재주를 가졌는지 시험해 보겠다. 만일 틀렸을 때는 백성들을 속인 죄로 사형에 처할 것이야. 임금은 신하에게 쥐 한 마리를 넣은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임금은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해보아라. 최봉사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쥐 3마리가 들어있습니다. 3마리? 쥐라는 것은 맞췄으나 몇 마리인지는 틀렸다. 너는 약속대로 사형에 처할 것이다. 임금님, 쥐 3마리가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최봉사는 안타까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도리어 호통을 쳤어요. 임금의 명을 거역하려 들라니 괘씸하구나. 당장 사형에 처하도록 하여라. 최봉사는 성문 밖에 있는 형장으로 끌려왔습니다. 임금은 비록 최봉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처형하게 했으나 한편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상자 속에 든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냄새로 알아냈을까? 아무튼 신통한 재주를 가진 게 틀림없어. 옳지. 쥐가 1마리인데 3마리라고 했다면 혹시 어미쥐가 아닐까?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임금은 곧 신하에게 명령했어요. 빨리 상자를 가져와 쥐의 배를 갈라보아라. 쥐의 배를 가른 신하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 뱃속에 새끼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아차,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임금은 급히 신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최봉사의 사형 집행을 중단시켜라. 신하는 급히 궁궐의 성문 위에 올라갔습니다. 당시에는 사형을 집행할 때 죄수를 형장에 끌고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궁궐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에 따라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문 위에서 신하가 깃발을 왼쪽으로 나부끼면 그대로 사형을 집행하지만 오른쪽으로 나부끼면 사형을 중지하였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바람도 없는 좋은 날씨였습니다. 신하는 임금의 명령에 따라 사형을 중지시키려고 깃발을 오른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거센 바람이 불어 깃발이 왼쪽으로 휘날렸어요. 당황한 신하가 깃발을 2손으로 붙잡고 오른쪽으로 휘날리려고 애썼지만 바람이 왼쪽으로만 세차게 불어 도저히 바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장에서 궁궐 성문의 깃발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외쳤어요. 깃발이 왼쪽이다. 사형을 집행하라. 최봉사는 거센 바람으로 인한 엉뚱한 신호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을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알아내는 신통한 재주를 가진 최봉사도 어쩔 수 없었어요. 히히히 히히히. 신하가 든 깃발 옆에서 기분 나쁘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누구의 웃음소리인지 알지 못했어요. 웃고 있는 건 언젠가 최봉사가 잔칫집에서 아가씨를 구할 때 창호지에 난 구멍으로 도망친 꼬마 귀신이었습니다. 구렁아, 고맙다. 옛날에 산삼을 캐러 다니는 김서방이란 신만이가 있었습니다. 산삼은 깊고 험한 산속에 많아서 혼자 캐러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김서방은
친구인 박서방, 이서방과 늘 함께 다녔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은 두 친구와 함께 산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위에 오게 되었어요. 세 사람이 바위 위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서방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 아래 좀 봐. 저거 산삼 아닌가? 김서방의 말에 두 사람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낭떠러지 아래 수북이 돋아있는 것은 틀림없는 산삼이었습니다. 신봤다. 세 친구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와, 대단하군. 저것만 모두 캐면 우린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저렇게 가파른 벼랑을 무슨 재주로 내려가 산삼을 캔단 말인가? 하늘을 나는 새들도 못 가겠는걸. 그러나 산삼을 본 새 신만이는 욕심이 생겨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서방이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어. 칡덩굴로 망태기를 엮은 다음 칡덩굴로 꼰 줄에 매달아 타고 내려가면 돼. 그렇지, 어서 시작하세. 세 사람은 칡으로 망태기를 엮고 줄을 꼬았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한 사람이 타고 내려가서 산삼을 캐어 올려보내면 돼. 누가 내려가겠나? 나는 어지럼증이 있어서 못 내려가. 박서방이 먼저 핑계를 대자 이서방도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습니다. 난 어젯밤 꿈자리가 좋지 않아서. 두 사람이 겁을 내니 마음씨 착한 김서방이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망태기에 김서방이 타자 박서방과 이서방은 망태기의 맨 줄을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었습니다. 망태기를 타고 낭떠러지 중간쯤 내려온 김서방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낭떠러지의 바위 틈은 온통 산삼으로 뒤덮여 있는 것 같았어요. 줄을 타고 내려온 김서방은 망태기 가득히 산삼을 캐어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산삼이 든 망태기가 올라오면 박서방과 이서방은 산삼을 쏟고 망태기를 다시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김서방은 빈 망태기에 다시 산삼을 가득 캐어 올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곳에 있는 산삼을 모두 캐어 망태기에 실어 올려보내고는 빈 망태기를 다시 내려보내라고 신호를 보냈지요. 김서방이 타고 올라가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수북에 쌓인 산삼을 본 두 친구는 욕심이 생겼어요. 이서방, 이 산삼을 우리 둘이 나누어 가지면 어떻겠는가? 그럼 김서방은 어떻게 하고? 셋이 나누어 가는 것보다 둘이 나누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잖아. 자넨 신만이 노릇 집어치우고 한양 가서 한번 떵떵거리며 살고 싶지 않은가? 평소에 욕심이 많고 의문스러운 이서방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망태기를 내던지고는 산삼을 나누어 가지고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낭떠러지 중간의 바위에서 망태기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던 김서방은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친구가 산삼에 욕심이 나서 날 버리고 간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마 칡덩굴 줄이 끊어져서 새로 꼬고 있을 거야. 그러나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벼랑 위에서는 망태기는커녕 아무런 신호도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미처 캐지 못해 남아있는 산삼을 캐어 먹고 바위 틈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웠어요. 이튿날 날이 밝아도 벼랑 위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박서방, 이서방 소리쳐 불러도 메아리만 칠 뿐이었습니다. 두 친구가 달아나 버린 게 틀림없었어요. 벼랑 중간의 바위 틈은 겨우 한두 사람이 설 정도의 좁은 곳이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었어요. 김서방은 캐다 남은 산삼으로 다시 요기를 한 뒤 바위 틈에서 스며 나오는 물로 목을 축이고는
하루를 보냈어요. 사흘이 지나자 산삼도 다 캐어 먹어 실뿌리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산골짜기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던 김서방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 구렁이다. 엄청나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벼락 밑에서 위로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을 한 입에 물어 삼킬 듯이 큰 입을 떡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몸 길이는 20발이나 되어 보이는 큰 구렁이였어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구렁이 밥이 된단 말인가? 김서방은 한탄하며 두 눈을 꼭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쏴쏴 하는 구렁이 기어가는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했고 조용해서 눈을 떠보니 구렁이는 벼랑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휴, 이젠 살았다. 김서방은 그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벼랑 위로 올라간 구렁이는 갑자기 꼬리를 김서방 머리 위로 쭉 늘어뜨렸습니다. 김서방은 기겁을 하고 주저앉아 가만히 위를 지켜보았어요. 그러자 구렁이는 꼬리를 내려서 김서방의 몸을 툭툭 가볍게 치는 것이었어요. 아, 구렁이가 자기 꼬리를 잡으라는 것이 아닐까?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김서방은 이렇게 생각하니 용기가 솟았어요. 그래서 구렁이 꼬리를 꽉 잡고 매달렸습니다. 구렁이는 꼬리를 스르르 올려 김서방을 벼랑 위에 살짝 내려놓고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와, 살았다. 구렁아, 고맙다. 김서방은 기뻐서 힘이 솟아 단숨에 산길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길가의 큰 소나무 밑에서 박서방과 이서방 두 친구가 잠자듯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김서방은 너무나 반가워 다가가서 흔들어 깨웠어요. 그러나 두 친구는 잠자는 게 아니라 죽어 있었습니다. 두 친구의 손에는 술잔이 들려져 있고 술병이 넘어져 술이 쏟아진 자리에 불이 새까맣게 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산삼 보따리 2개가 동그라니 놓여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박서방과 이서방은 김서방을 버려두고 산삼을 둘이 나누어 가지고 산에 내려오다가 두 친구는 소나무 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모양입니다. 박서방과 이서방은 산삼을 독차지하려고 서로 상대방의 술잔에 몰래 독약을 타서 죽인 것입니다. 김서방은 몹시 안타까웠지만 죽은 두 친구를 남겨둔 채 산삼만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김서방은 가지고 온 산삼을 세 몫으로 똑같이 나눠 가지고 박서방과 이서방 집을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두 친구의 죽음을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두 친구가 먼저 산삼을 캐어가지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돌림병에 걸린 모양입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며칠 뒤에 내려와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둘이 캔 산삼을 거두어왔으니 받으시지요. 김서방은 두 친구의 식구들에게 산삼을 한 몫씩 나누어 주었어요. 두 친구의 식구들은 워낙 마음씨 착하고 정직한 김서방의 말이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김서방은 제 몫으로 가진 산삼을 다시 둘로 나누어 장례비와 생활비에 보태어 쓰라고 모두 내어주고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씨 착한 김서방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100살도 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구렁이를 물리친 색시. 옛날 어느 산골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산에서 뗄나무를 하여 내려오다가 길가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까투리를 발견하였어요. 까투리는 짐승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죽을 놈이니까 가져가서 잡아먹어야겠다. 여자는 까투리를 나무찜에 넣어 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 뒤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기를 뵌 것이 틀림없었어요. 하느님이 외롭다고 도와주신 거야. 여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마침내 10달이 지나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까투리를 먹고 생긴 아이라 하여 이름을 까투리라고 지어주었지요. 까투리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15살이 되자 이웃마을의 예쁜 아가씨와 혼인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까투리가 장가가는 날이에요. 까투리는 말을 타고 산 너머에 있는 신부의 집으로 향하였어요. 산을 막 넘어가는데 산속에서 까투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15년 전에 어머니가 죽어가는 까투리를 발견한 그 자리였어요. 까투라, 까투라, 나하고 놀다 가지 않겠니? 사방을 둘러보던 까투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막집에 기둥만한 커다란 구렁이가 몸을 꿈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까투라, 잘 만났다. 이제야 원수를 갖게 되었구나. 구렁아, 나보고 원수라니? 무슨 소리니? 난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까투리는 뜻밖의 말을 듣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네 어머니가 나의 원수야. 나의 어머니가? 까투리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 너의 어머니가 15년 전에 여기에서 내가 잡아먹으려는 까투리를 가로채어 가져갔어. 그래서 너의 어머니가 내 원수란 말이야. 아들이 너를 만났으니 대신 잡아먹겠다. 알겠니? 구렁이는 혀를 날름거리며 달려들었어요. 구렁아,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옛날에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어. 그때 어머니는 네가 잡아먹으려는 까투리인 줄 전혀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도 나를 잡아먹겠다면 며칠만 기다려줘. 나는 지금 장가를 들러 가는 길이란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마. 내가 널 잡아먹는 것하고 장가 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니? 어이, 너무 모르는군. 장가 가는 일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 먹는단 말이야. 사람이 잘 먹으면 온몸에 기름이 주르르 흐르고 살이 통통하게 찌거든. 그러니까 내가 장가 들고 돌아올 때 잡아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게 아니냐? 그러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거야. 까투리의 말을 들은 구렁이는 귀가 솔깃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틀림없이 이 길로 돌아올 거지. 만일에 거짓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너의 어머니와 색시까지 잡아먹을 테다. 좋아, 내가 약속을 어기면 그렇게 해. 까투리는 구렁이와 약속을 하고 겨우 죽을 고비를 넘겨 색시 집으로 갔습니다. 까투리는 경사스러운 혼인식을 치르면서도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구렁이에게 잡혀먹일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어 가슴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까투리는 색시와 첫날 밤을 맞이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색시가 이상히 여겨 물었어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요? 첫날 밤에 걱정을 끼쳐 미안하오. 별일 아니오. 이제 한 식구가 되었는데 걱정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숨기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까투리는 색시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구렁이를 만났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만한 일을 가지고 뭘 그리 걱정하세요. 돌아갈 때 제가 따라가 잘 해결할 테니 마음 놓고 주무세요. 까투리는 당당한 색시의 태도에 겨우 안심이 되었어요.
마침내 처갓집을 떠나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색시는 까투리와 옷을 서로 바꿔 입자고 하였어요. 그래서 까투리는 색시 옷을 입고 여자처럼 꾸미고 색시는 까투리 옷을 입고 남자처럼 꾸미고 집을 나섰습니다. 색시, 내 대신 화를 당하면 어쩌지요? 이제라도 옷을 도로 바꿔 입읍시다. 까투리는 몹시 걱정이 되어 색시에게 말했으나 색시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모든 걸 저에게 맡겨주세요. 색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장서서 갔습니다. 산길로 들어서 구렁이를 만났던 곳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어서 오시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구렁이는 빈정거리듯 혀를 날름거리며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사람이 멈칫하자 구렁이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요 괘씸한 것들, 감히 나를 속이려고 변장을 해? 나는 이미 네 남편을 잡아먹기로 약속을 했어. 넌 물러서라. 오늘은 네 남편 까투리를 꼭 잡아먹겠다. 구렁아, 넌 정말 인정이 없구나. 엊그제 혼이 난 남편을 잡아먹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내 남편을 기어이 잡아먹겠다면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니? 네가 부러워하는 용은 가뭄때에 비를 내려 사람들을 잘 살게 하지 않니? 너는 인정머리가 없으니 아무래도 용이 되기는 틀린 것 같구나. 뭐, 용이 못 된다고? 인정이 없어 용이 못 될 거라는 말에 구렁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구렁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구슬 하나를 꺼내어 색시에게 주었어요. 이게 무슨 구슬이야? 여의주라는 구슬이다. 구렁이가 여의주를 얻으면 용이 되지. 만약에 이 여의주에 구멍만 없었으면 내가 이것을 입에 물고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되었을 거야. 구멍이 3개나 났네. 본래 여의주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구슬이야. 이 여의주는 구멍이 3개 있으니 3가지 소원만 들어주지. 3가지란 어떤 소원인데? 이 구멍은 돈 나와라 하면 돈이 쏟아지는 구멍이고, 이 구멍은 쌀 나와라 하면 쌀이 쏟아지는 구멍이야. 하지만 나머지 한 구멍은 말할 수 없지. 색시가 아무리 졸라도 구렁이는 나머지 구멍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내 남편을 잡아먹게 해주겠어. 어서 말해봐. 배가 몹시 고팠던 구렁이는 남편을 잡아먹게 해준다는 말에 솔깃하여 그만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이 구멍은 미운 놈을 보고 죽으라면 미운 놈이 금방 죽어버리는 구멍이야. 구렁이의 말을 들은 색시는 얼른 여의주의 그 구멍에 입을 대고 외쳤습니다. 구렁아, 죽어라!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구렁이는 금방 몸뚱이를 꿈틀거리며 죽어버렸어요. 까투리와 색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용근 갔다 온 수금장수.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아우는 마음씨가 착했으나 형은 심술궂고 욕심이 많았지요. 형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혼자서 차지하여 일도 하지 않고 편히 지냈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아우는 부지런히 소금 장사를 하여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무거운 소금짐을 지고 다닌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우는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갔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부지런히 일하고 아낀 덕분에 아우는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어요. 형은 그런 아우에게 심술이 나서 견딜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놈이 잘 살게 되다니. 형은 아우네 집에 가서 새살림살이라도 눈에 띄면 마구 집어왔어요. 아우야, 이건 내가 좀 써야겠다. 예, 그렇게 하세요. 마음씨 착한 아우는
형이 하는 일을 거절하지 못하고 달라는 대로 다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형의 고약한 심술과 욕심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아우네 집에 가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들고 오지 않으면 손이 근질근질할 정도였습니다. 너는 장사를 해서 날마다 돈을 버니까 내 용돈 좀 주지 않겠니? 형은 이제 힘들게 장사해서 벌어온 돈까지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아우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형에게 돈을 주었으나 날이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우는 어렵게 소금 장수를 하여 모은 돈을 잘 사는 형에게 몽땅 내줄 수는 없었지요. 어느 날 아우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돈을 달라는 형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형님,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드릴 수가 없으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금을 팔아서 번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형님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잘 살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이놈이 감히 형의 부탁을 거절해? 어디 두고 보자. 잔뜩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온 형은 아우가 미어지고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머리를 싸매고 들어앉아 아우를 해칠 궁리만 하였습니다. 옳지, 이놈을 당장. 형은 불이 나게 아우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게 좀 의논할 일이 있는데. 평소와는 달리 형의 말과 태도가 상냥했지만 아우는 형의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형은 다가오는 아우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을 뒤로 묶어 구럭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우는 꼼짝도 못한 채 당하고 말았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형은 아우를 넣은 구럭을 배에 싣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향했어요. 섬에 닿자 형은 아우가 들어있는 구럭을 바닷물 위로 늘어진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았어요. 이놈아, 바닷물 속에 풍덩 집어던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못된 형이라지만 차마 제 손으로 아우를 죽일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 살지 않는 섬에서 살아날 가망은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아우는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며칠 지나면 굶어 죽을 건 뻔한 일입니다. 아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소금을 팔아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제가 죽으면 누가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하느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빌었습니다. 돌아가려던 형은 아우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형은 칼을 꺼내어 구럭을 매달아 놓은 끈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구럭은 바닷물에 풍덩 떨어졌어요. 이놈아, 영궁에 가서 잘 살아라. 형은 구럭이 가라앉은 것을 보고는 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아우는 바닷물을 들이키는 순간 정신을 잃어 죽고 말았어요. 귀신이 된 아우는 바닷속으로 끝없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얼마가 지나 정신을 차려보니 바닷속 용궁이었습니다. 아우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어요. 의자에 앉아있던 용왕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들었는가?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으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네 형에게 용왕이 부르니 식구들과 함께 빨리 오라고 전하여라. 용왕은 금덩이가 가득 든 자루를 아우에게 내어주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이제는 소금 장수를 하지 않아도 평생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어서 이 거북을 따라 가거라. 아우는 거북둥에 타고 무사히 육지에 닿았습니다. 아우는 용왕의 말을 전하러 곧장 형네 집으로 갔어요. 형님, 계세요? 제가 왔어요. 마당에 서 있는 아우를 본 형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으아, 귀신이다. 너 귀신이지? 형님, 저는 귀신이 아니에요. 분명히 바닷물에 빠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형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물었습니다. 용왕님이 저를 살려 보내주었지요. 목숨을 구해준 것뿐 아니라 금덩이가 가득 든 자루까지 받았어요. 아우는 지금까지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용왕이 금덩이까지 주었다고? 예, 그런데 용왕님이 형님과 식구들을 모두 용궁으로 오라고 했어요. 가시겠어요? 가야지. 용왕님이 부르시는데 빨리 가봐야지. 용궁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형은 몹시 기뻐하며 금방이라도 떠날 듯이 서둘렀어요. 제가 빠졌던 곳으로 가면 돼요.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면 용궁에 닿을 거예요. 형은 식구들을 몽땅 나룻배에 태우고 지난번에 아우를 데려갔던 섬으로 향하였습니다. 욕심 많은 형님네 식구들은 용왕에게 금덩이를 얻어 큰 부자가 된다는 기쁨에 들떠 바다로 갔어요. 형은 나룻배를 아우를 빠뜨렸던 나뭇가지 밑에 세웠습니다. 모두들 겁먹지 말고 나를 따라 차례로 바닷물 속으로 뛰어드는 거다. 바닷속에 들어가면 용궁에 바로 닿을 거야. 형은 큰 소리로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나 다음에 당신이 뛰어들고 그 다음에 그네부터 차례로 뛰어들어라. 그럼 영궁에서 만나자. 형은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다음에는 형수가 뛰어들고 잇따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이가 풍덩풍덩 바닷물에 뛰어들었어요. 과연 형과 그 식구들은 용궁에서 용왕을 만났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아우를 물에 빠뜨려 죽인 못된 형은 용왕의 벌을 받아 식구들까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우는 형네 식구들의 죽음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을 몹시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나 용왕의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니 어쩌겠어요. 아우는 그 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돈 귀신을 물리친 아내.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아내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아들의 얼굴을 대견스럽게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잘 살게 해줍시다. 그래야지요. 살림은 어렵지만 꼭 과거에 급제하도록 뒷바라지를 하겠어요. 농부의 아내도 굳게 다짐하였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여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금도 실망할 것 없다. 내년에 다시 보면 되잖니? 아버지의 격려에 힘을 얻은 아들은 공부를 계속해서 다음 해에 다시 응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마음 편히 먹고 오로지 공부만 열심히 하거라. 농부는 안타깝고 실망스러웠지만 아들을 꼭 과거에 급제시키겠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들은 장가갈 나이가 되었어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고 과거 공부를 계속하도록 뒷바라지 해주었습니다. 농부네의 정성이 통했는지 어느 해 겨울 아들은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이제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농부네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벼슬자리에 오르면 저를 위해 평생 고생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아들에게 간곡히 당부했어요. 아직은 부모 걱정할 때가 아니다. 과거에 급제했다고 공부가 다 끝난 게 아니야. 벼슬에 오르기 전에 서울로 올라가서 좋은 친구도 사귀고 훌륭한 어른께 가르침을 받으며 폭넓은 공부를 하여라. 아들은 벼슬자리에 오르기 전에 집안일을 도우려 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바로 채비를 하여 아들 부부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아들 부부는 낯선 곳에 당장 들어가 살 집도 없는 데다가 돈도 없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아들은 먼저 재상의 집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으러 왔으니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재상은 아들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자기 집에 들어와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도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 집안일을 도와주며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어느 아낙네가 아내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그렇게 서로 떨어져 살며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귀신이 나온다는 빈집에라도 들어가 함께 사는 게 낫지 않겠소?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요? 종로 한복판에 있는 집인데 아주 오랫동안 비어있다는구먼. 살러 간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뛰쳐나오기는 하지만 정말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루?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어디선가 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나와도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용기가 생겼어요. 웬만한 남자보다 담이 크고 겁이 없는 아내는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결심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서울까지 올라와서 집 한 칸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살아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봅시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집인데 설마 귀신이 있겠어요? 귀신이 있더라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아내의 당당한 태도에 남편은 거절할 수 없어 바로 귀신이 나온다는 빈집으로 갔습니다. 오랫동안 비어둔 집이라 여기저기 거미줄이 어지럽게 엉켜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너무 엉망이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선 방 한 칸과 부엌만 말끔히 청소했어요. 빈집이었지만 부엌이나 방 안에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어서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때였어요. 재상의 집에 급한 볼일이 생겼으니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재상 댁에 들어가야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다녀올 테니 조심해요. 남편은 아내 혼자 있는 게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큰 집에 혼자 남은 아내는 집안 곳곳에 촛불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화로에 숯불을 가득 담아 방 안 한가운데에 갖다 놓고 앉아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밤이 꽤 깊었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으나 마음을 굳게 먹고 바느질을 계속하였습니다. 쿵, 쿵, 쿵. 갑자기 대청마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귀를 기울였으나 남편의 발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자 방 안이 활짝 열리며 몸집이 뚱뚱한 사내가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거리낌 없이 들어왔습니다. 절대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아내는 모른 채 하고 바느질을 계속하였어요. 사내는 아무 말 없이 다가오더니 아내의 한쪽 무릎을 베고 들어누웠습니다. 아내는 재빨리 화로에 묻어있었던 뻘겋게 단 인두를 집어서 사내 이마에 대고 꽉 눌렀습니다. 아, 뜨거워! 사내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니 방문을 휙 열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가만히 지켜보니 사내는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지요.
이튿날 날이 밝자 남편이 돌아왔어요. 안심이 된 아내는 한숨을 돌리며 남편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만 듣고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여보, 귀신이 분명해요. 오늘 밤에는 더 못된 짓을 할지 몰라요. 어서 이 집에서 나갑시다. 어젯밤 사랑채로 들어간 게 귀신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잖아요. 확인해보고 귀신이라면 쫓아내야지요. 왜 우리가 나간단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아 끌고 사랑채로 갔습니다. 사랑채 마루를 샅샅이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고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자,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방 안을 살펴봅시다. 아내가 방문을 열자 방 가운데에 보자기로 덮여놓은 커다란 괴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내는 방 안으로 들어가 괴짝을 덮은 보자기를 걷어보았어요. 괴짝 뚜껑 위에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밖에 서 있던 남편을 불러 함께 괴짝 뚜껑을 힘껏 열어보았어요. 아!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괴짝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젯밤에 찾아온 사내가 바로 돈 귀신이었어요. 맞아요. 돈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귀신이 된다는 이야기를 나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보, 이 돈은 우리가 써야겠어요. 쓰지 않으면 또 돈 귀신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부부는 큰 집에서 마음 푹 놓고 살았어요. 괴짝 속에 돈을 썼기 때문에 돈 귀신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얼마 안 되어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용감한 아내 덕분에 부자가 된 부부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지끈지끈 귀신 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어요. 구두쇠는 옷이 해지는 것이 아까워서 집안에서는 벗어서 벽에 걸어 놓았다가 누가 오거나 밖에 나갈 때만 입었습니다. 신발도 다를까 아까워 집안 마당에서는 맨발로 다녔어요. 밖에 나갈 때에도 사람이 있으면 신었다가 아무도 없으면 벗어 들고 다녔습니다. 옷이 해지거나 신발이 닳아서 새로 사려면 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써야 할 돈이 있어도 벌벌 떨며 쓰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어느 날 구두쇠의 아버지가 늙어 세상을 떠났어요. 구두쇠는 돈 쓰는 것이 아까워서 장례식도 간단하게 치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독한 구두쇠야. 하나뿐인 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니 돈만 아는 놈이야. 손님들은 모두 구두쇠를 손가락질하며 돌아갔어요. 구두쇠 아버지의 홀령은 아들이 몹시 괘씸했지만 꾹 참고 저승길로 떠났습니다. 한 해가 지나 아버지의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홀령은 제삿밥을 얻어먹으려고 아들네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제사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돈이 든다고 아예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구두쇠라지만 지 아비 제사를 안 지내다니 참으로 괘씸한 놈이구나. 1년을 굶고 기다렸다가 찾아온 아버지는 맨입으로 돌아가자니 너무나 섭섭했어요. 염라대왕을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으며 하소연하였습니다. 대왕님, 제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아주 지독한 구두쇠여서 아비 제사도 지내지 않아 이렇게 굶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허, 아주 못된 불효자로구나. 대왕님, 어떻게 하면 구두쇠 자식놈에게
제사밥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1년을 굶었더니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밥이라도 먹게 해줘야겠구나. 염라대왕은 문갑 속에서 감투 하나를 꺼내어 구두쇠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이 감투를 네 아들 머리에 씌우거라. 예, 알겠습니다. 헌데 이 감투만 씌우면 물밥을 얻어먹을 수 있단 말씀인가요? 이 감투를 쓰면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딜 것이다. 그럼 잡귀신이 붙었다고 물리치려 하겠지. 잡귀신을 물리치려면 물밥을 해놓아야 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버린 물밥을 주워 먹으란 말이다. 예, 알겠습니다. 구두쇠의 아버지는 감투를 가지고 아들네 집을 찾아갔어요. 아들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감투를 들고 가까이 다가가 얼른 아들의 뒤로 가서 머리에 감투를 씌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도끼를 내팽개치고는 두 손을 머리에 대고 끙끙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왜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플까? 아이고 머리야. 구두쇠 아들은 대굴대굴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의원을 부르는지 무슨 수를 써야겠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부엌에 있던 아내는 신음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들어와서 남편의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의원이 고칠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잡귀신이 붙은 게 틀림없어요. 빨리 물리쳐야겠어요. 뭐? 잡귀신이 붙었다고?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물밥을 만들어 올 테니 조금만 참아요. 물밥이란 굿을 하거나 귀신을 쫓을 때 물에 말아 던지는 밥입니다. 아내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물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밥을 담은 바가지 위에 부엌, 칼, 숟가락을 얹어놓고 남편을 불러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앉혀놓고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주문을 중얼거리고 나서 물밥과 부엌칼, 숟가락을 동시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바가지와 부엌칼, 숟가락을 걷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내도 지독한 구두쇠였지만 땅바닥에 떨어져 흩어진 물밥까지는 주워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물밥을 허겁지겁 주워 먹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씌운 감투를 벗겼습니다. 여보, 신기하게 머리가 조금 더 아프지 않아요? 당신 머리에 붙은 잡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당신 잡귀신 쫓는 재주가 대단하군요. 구두쇠 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는 돌아갔어요.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아버지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구두쇠 아들은 돈이 든다고 또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지난해와 똑같이 아들의 머리에 감투를 씌우고 물밥을 겨우 얻어먹었어요. 괘씸한 놈, 제사를 지내면 나도 남들처럼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을 텐데 반찬도 없는 물밥조차 억지로 얻어먹다니 내 신세가 한심스럽구나. 구두쇠 아버지는 한탄하며 돌아갔어요. 해가 바뀌어 또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제사상을 차리지 않자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에 감투를 씌웠습니다. 아들은 지난해와 같이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펄펄 뛰며 괴로워했어요. 구두쇠 아내는 물밥을 해놓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구두쇠는 머리가 아파 죽겠다며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잡귀신이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은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쫓을 테니 조금만 참아요. 아내는 다시 물밥을 지어 주문을 더 큰 소리로 외웠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건 아버지가 감투를 벗겨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몇 번을 되풀이한 아내는 지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구두쇠는 머리가 너무 아파 온 마당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몸부림치다가 장작더미에 머리를 부딪힌 구두쇠는 벌떡 일어나 도끼를 집어들었어요. 이 머릿속에 들어간 잡귀신을 내가 없애겠다. 구두쇠는 나무 도막을 베고 누워서 제 머리를 내리찍으려고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어요. 으아, 내 감투! 아버지는 깜짝 놀라 구두쇠 아들이 쓰고 있는 감투를 재빨리 벗겼습니다. 머리가 깨끗이 나왔네. 여보, 머리가 안 아파요. 잡귀신이 도끼에 찍혀 죽을까봐 겁이 나서 도망친 모양이야. 구두쇠는 벌떡 일어나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주문을 외워도 안 듣더니 웬일일까? 아내는 신기한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구두쇠를 쳐다보았어요. 이놈아,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네 머리를 아프게 하는 감투는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버지는 감투를 손으로 쓸어 만지며 머리가 다 나서 좋아하는 구두쇠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녀석, 평소에 먹는 음식이라도 정성껏 차려 제사만 지내면 될 것을 해마다 이 고생을 되풀이 하는구나.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겠다. 아버지는 씁쓸한 얼굴로 구두쇠 아들을 바라보며 그곳을 떠났답니다. 아버지를 부처로 만든 딸. 옛날 어느 마을에 김생원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김생원은 이웃마을의 부자와 친구여서 부자 친구의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만 갔다 오면 늘 한숨을 쉬었어요. 내게도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김생원은 딸 하나만 두었지만 부자 친구는 아들만 넷을 두어 몹시 부러웠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을 눈치채고 있는 딸은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늘 위로해 드렸어요. 아버지, 너무 아들을 부러워 마세요. 제가 아들 못지않게 잘 모실 테니까요. 딸은 아버지를 더욱 정성 들여 보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김생원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깨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저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딸의 목소리였어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아버지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내일 날이 밝은 대로 일찍 이웃마을 부자 친구분 문상을 가셔야겠어요.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오늘 낮에도 멀쩡했는데 죽었다고 기별이 왔단 말이냐? 한밤중에 돌아가셔서 아직 기별은 안 왔지요. 호호,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기별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버님. 문상 가시면 방 안에 있는 친구분 관을 꼭 보고 오셔야 해요. 김생원은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도 이상하였지만 더욱 이상한 것은 딸이었어요. 예사롭지 않게 영리한 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죽은 친구의 관을 꼭 보고 오라는 것으로 보아 엉뚱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았어요. 어쨌든 내일 아침이면 사실이 드러날 테니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김생원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이웃마을 부자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오니 집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딸의 말이 맞았구나.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 정말 이상한 일이야. 김생원은 딸이 어젯밤에 한 말을 되새기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상에 분향을 하고 절을 하니 어제 낮까지 함께 있던 친구가 머리에 떠올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주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마친 김생원은
딸의 당부대로 친구의 관을 보려고 일어섰어요.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못 봤으니 관이라도 봐야겠네. 김생원이 시신이 놓인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상주인 아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들어가지 마세요. 조문을 하셨는데 무엇하러 관을 보시려고 합니까? 아들은 김생원의 팔을 잡아 끌며 말렸어요. 어서 사랑채로 가시어 약주나 드시지요. 어허, 친구의 관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져본다는데 왜들 그러는가? 죽은 아버지의 단짝 친구라는 것을 잘 아는 아들들은 김생원에게 사정하듯이 말했어요. 아저씨, 제발 부탁입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관을 보시면 놀라실 것 같아 그럽니다. 놀라 죽어도 괜찮아. 자네들 아버지와 내가 어떤 사이인가. 아무 걱정 말게. 김생원은 아들들을 밀어젖히고 시신 있는 방으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너무나 놀랍고 끔찍하여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아니, 구렁이가. 친구의 관이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기다란 몸을 또아리처럼 친친 사리고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제야 아들들이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너무나 괴상한 광경을 본 김생원은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굳은 얼굴을 하고 들어온 김생원을 본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부자 친구분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셨지요? 김생원은 딸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자기 딸이 신통한 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끔찍하여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더구나. 김생원은 혀를 차며 고개를 내저었어요. 죄를 지어 구렁이가 된 건데 뭘 그리 안타까워하세요? 친구분은 부자가 되려고 못된 짓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버지, 구렁이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셨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잘못을 뉘우쳐 눈물을 흘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때가 늦은걸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냐? 딸은 아버지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구렁이가 될지도 몰라요. 뭐? 나도? 야야, 빈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왜 구렁이가 된단 말이냐? 김생원은 친구의 관이에서 눈물을 흘리는 구렁이가 머리에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아버지도 재물을 늘리려고 죄를 많이 지셨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럼 큰일이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김생원은 구렁이가 눈앞에 얼씬거리는 것 같아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어요.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당장 재물과 논밭을 몽땅 가난한 사람들과 하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럼 구렁이가 되는 끔찍한 일은 없을 테니까요. 딸의 말을 들은 김생원은 친구의 관이 앉은 구렁이만 떠올랐어요. 평생 모은 재물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가만히 앉아서 앞니를 훤히 내다보는 딸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김생원은 곧바로 집에 있는 돈과 논밭을 가난한 사람들과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까워서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고생하여 모은 재물을 어떻게 몽땅 내준단 말인가. 절반은 나누어 주고 절반은 내가 가져도 구렁이가 되지는 않겠지. 김생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반만 나누어 주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돈과 재물을 모두 나누어 주셨나요? 그럼 네 말대로 나눠 주고 왔지. 김생원은 딸에게 거짓말을 하여 가슴이 뜨끔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갈 때가 있어요. 어서 채비를 하고 나오시지요. 김생원은 딸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갔어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자 궁금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어디로 가는지 말해줄 수 없겠니? 아버지, 이제 다 왔어요. 저기 보이는 폭포에 가는 거예요. 이윽고 딸과 아버지는 물이 세차게 쏟아지는 폭포 아래에 닿았어요. 딸은 아버지에게 가지고 온 삼배자루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자루에 물을 가득 담아주세요. 얘야, 이건 삼배자루가 아니냐. 구멍이 이렇게 숭숭 난 자루에 어떻게 물을 담는단 말이냐. 아버지, 어서 담아보세요. 계속 담으면 담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삼배자루를 들고 폭포 밑에 괜 물을 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이 새서 담아지지 않았으나 딸의 말대로 계속 퍼서 담자 이상하게도 삼배구멍이 물로 메워져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퍼서 담아도 자루의 반밖에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딸의 얼굴빛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지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단 말이냐? 지금도 네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니. 아버지, 왜 삼배자루의 물이 반밖에 채워지지 않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제 물의 반만 나누어 주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아버지는 놀라서 딸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나머지 반도 몽땅 나눠줘야겠다. 네, 그렇게 하세요. 친구번처럼 되는 건 싫잖아요. 김생원은 더 이상 딸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산에 내려와서 나머지 재물과 논밭을 몽땅 가난한 사람과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은 아버지를 모시고 이번에도 깊은 산골로 들어갔어요. 얘야, 재물을 다 내주었으니 오늘은 삼배자루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겠지? 그럼요. 하지만 오늘은 폭포에 가는 게 아니에요. 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간 곳은 절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저희들의 집이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도록 해요. 아버지는 딸의 말에 크게 실망했지만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딸이 하자는 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날부터 김생원은 딸과 함께 절에서 부처님을 모시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웠으나 차츰차츰 절간 생활에 익숙해져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주지 스님이 의논한 일이 있다며 김생원의 방으로 찾아왔어요.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승낙해 주십시오. 주지 스님의 말을 들은 김생원은 너무나 놀라 어리둥절하였어요. 주지 스님은 이 절인 물론 다른 곳에도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쁘고 영리한 따님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부디 소승의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주지 스님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 없어 몹시 난처하였어요. 김생원은 딸과 의논할 테니 기다려달라 하고는 급히 딸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하였어요. 아버님, 아무 걱정 마시고 제게 맡겨주세요. 딸은 놀라기는커녕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주 태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나흘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딸은 주지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의 말씀을 아버지께 전해 들었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기꺼이 스님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원이 있다고? 어서 말해봐라. 나와 결혼해준다면 무엇이나 들어줄고 말고. 그러시다면 법당 맞은편에 옥돌로 집 한 채만 지어주십시오. 옥돌집을 지어달라고? 스님은 깜짝 놀랐어요. 옥돌이란 보석의 하나인 옥이 박힌 아주 귀하고 비싼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쁜 아가씨와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돈 따위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지어주고 말고 나와 결혼한다는데. 스님은 바로 옥돌을 사들여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옥돌이 워낙 귀하고 값이 비싸서 스님은 옥돌집을 완성하는데 자기 재산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김생원의 딸과 결혼한다 생각하니 몹시 기뻤어요. 집이 완성되자 스님은 딸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네 소원대로 옥돌집을 지어주었으니 나와 결혼해 주겠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방 안에 옥돌로 선반 2개만 만들어 주십시오. 스님은 이제 와서 거절할 수가 없어 나머지 재산을 몽땅 팔아 옥돌 선반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자 딸은 아버지를 선반 위에 앉히고 자기는 아래에 앉은 다음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 제 소원대로 옥돌집에 옥돌 선반까지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곧 결혼하겠으니 스님은 빗자루를 들고 잠깐만 옥돌문 밖에 서 계시겠어요? 그리 하겠네. 스님은 이상하게 생각되었으나 결혼한다는 말이 마음이 들떠서 하라는 대로 따랐어요. 김생원의 딸은 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돌집에서 흘러나오는 연불 소리가 은은하게 산골짜기로 울려 퍼졌어요. 이윽고 연불 소리가 멈추자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돌집 선반 위에 앉은 김생원과 딸은 부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문 밖에 서 있던 주지 스님도 문지기 부처로 변해 있었어요. 김생원의 딸은 돈에 욕심이 많아 재물만을 탐내는 아버지와 주지 스님의 돈을 모두 쓰게 하고는 부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죽어서 구렁이가 되지 않고 존경받는 부처가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귀신 이야기는 조금 무섭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요. 구렁아 고맙다라는 이야기는 자신을 버린 2 친구에게 산삼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친구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욕심을 버리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보다는 나눔을 실천한다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세요.